감찰관 출신 김태우 수사관이 문재인 정부 들어 민간인 사찰 강도가 심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2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TV조선과의 인터뷰 내용 자세히 보도합니다. 우리 함정이 북한 조난 선박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일본 초계기의 레이더를 겨냥한 증거라며 일본 정부가 당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군은 유감을 표명하고 정상적인 구조 활동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연구개발에서 대량 생산 단계로 넘어갔다고 미국 방송이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대로라면 2020년에는 약 1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칠 권리의 개념을 도입한 마크그룹 송명빈 대표가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 직원은 3년간 폭행과 폭언에 시달렸다고 폭로했습니다. 전국에 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아닥쳐 부산 앞바다도 꽁꽁 얼었습니다. 냇물에 적셨던 수건은 1분 만에 이렇게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똑바로 세워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서해안과 제주 지역에는 최고 2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아파트에서 밧줄에 매달려 탈출하고 제3국의 산길을 걸어 자유를 찾아가는 탈북 여성들의 목숨과 탈출기를 공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동향 파악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당 정치인 비위를 청와대가 무마했다는 의혹에 이어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왔고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사퇴 압력을 받았다는 주장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김태우 전 수사관을 직접 인터뷰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기로 하고 먼저 전국을 강타한 올겨울 최대 한파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체감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졌고 좀처럼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부산에서도 바닷물이 꽁꽁 얼 정도로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입니다. 일렁이던 파도가 그대로 겹겹이 얼어붙었습니다. 얼음 덩어리도 떠다닙니다. 해변을 따라 길이 15m짜리 얼음벽이 생겼습니다. 신기하고 추운데 이렇게 얼은 거 보니까 날씨 더 추워질 것 같아서 좀 걱정돼요. 서해안 대부도 갯벌에도 바닷물이 얼었습니다. 요 근래 저도 처음 봐가지고 좀 날씨가 진짜 춥긴 춥은가 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14.5도, 대전 영하 11.1도, 부산도 영하 7.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까지 곤두박질쳤습니다. 강원 산간에서는 젖은 수건이 순식간에 바위에 얼어붙을 정도로 추웠습니다. 냇물에 적셨던 수건은 1분 만에 이렇게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똑바로 세워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황태 덕장은 지난해보다 일주일 빨리 명태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덕장마다 15일 정도 이 걸음 거의 끝이 나거든요. 근데 이런 추위를 우리가 잘 이용해야 황태를 좋게 만들 수 있어요.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진 뒤 월요일부터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맹추위 속에 호남 지방에는 눈까지 많이 내렸습니다. 기상청 예보보다 훨씬 많은 눈이 내리면서 주민들은 오늘 하루 종일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호남의 눈 소식은 오선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차 바퀴가 연신 헛돕니다. 도로 곳곳에서 자동차가 눈에 빠졌습니다. 미끄러운 길에 차량 운행하면서 힘들었죠. 차량 운행에 많은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세운 자동차도 한방 눈을 뒤집어 섰습니다. 아까 눈이 갑자기 많이 와가지고. 밤 사이 내린 눈은 전북 고창에 22.5cm, 전남 영광에 22cm가 쌓였습니다. 기상청이 예상한 최대 7cm보다 3배 더 많이 내렸습니다. 세상이 발달한 구름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좀 더 많은 눈이 쌓이게 됐습니다.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는 강추위에 기습 폭설이 겹치면서 시민들은 하루 종일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택시도 또 딸리고 그래서 저희 오늘하고 애먹었습니다. 뭐 5분이면 올 것을 한 좀 40분 정도 그렇게 좀
걸렸어요. 우체국에는 배송하지 못한 택배 상자와 우편물이 가득 쌓였습니다. 호남에서만 우체국 15곳이 오늘 하루 배송의 차질을 빚었습니다. 폭설로 인해서 지금 택배 및 등기 일반 통상 우편물을 전면 지금 배달 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서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7cm가 더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오승열입니다. 예, 바로 이 사진이죠. 지난 20일 공해상에서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서 공격의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레이더를 겨눴다고 일본이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자 일본 방위성이 오늘 새로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한일 관계의 현 주소가 그 어느 때보다 냉랭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유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이 지난 20일 일본 자위대 초계기에서 촬영해 공개한 영상입니다. 광개토 대왕함을 발견한 지 6분이 지났을 무렵 조종사들이 사격 관제 레이더가 탐지됐다고 말합니다. 레이더가 어떤 의도인지 영어로 물어봅니다. 한국 해군은 대답이 없었다는 자막이 나온 뒤 동영상은 마무리됩니다. 앞서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한국군의 구축함으로부터 레이더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있다며 영상 공개를 예고했습니다. 국방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방부는 일본 측 영상 자료는 조종사의 대화 장면만 담긴 것으로 추적 레이더를 쏘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이 일본 초계기에 추적 레이더를 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국방부는 일본의 유감스러운 행태에도 한일 국방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핵 미사일은 이미 대량 생산 단계로 진입했다고 미국과 영국의 전문기관들이 분석했습니다. 지금 속도로 계속 핵무기를 만든다면 2년 뒤에는 100개가량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더 이상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은 미국과의 약속 때문이 아니라 이미 대량 생산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곁들였습니다. 보도에 유지현 기자입니다. 올 초 신년사에서 핵무력을 과시한 김정은 위원장. 핵실험 목표는 지난해 모두 달성했다면서 대량 생산과 실전 배치를 강조했습니다. 이미 그 위력과 신뢰성이 확고히 담보된 핵탄두들과 탄도로켓들을 대량 생산하여 실전 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합니다. 북한이 올해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은 것은 북한의 정책이 연구 개발에서 생산 단계로 전환됐기 때문이라고 M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상회담 등에서 한 비핵화 약속에 따른 게 아니라 이미 실험이 필요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They aren't more capable of delivering a weapon than they were 5 years ago? Of course they are. How much more do they need to test? 특히 현재 생산 속도면 북한은 2020년까지 100여 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지난 9월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 북한이 영변 재처리 공장을 가동한 흔적이 포착됐다고 보고하는 등 최근에도 북한이 핵탄두를 늘려가고 있다는 전문기관 보고서가 수차례 나왔습니다. NBC는 김정은은 핵무기가 침략에 대항하는 최상의 보험이라고 믿는다면서 CIA조차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보다 50% 이상 올리자고 주장하는 바람에 지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또 새로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5년에 한 번씩 하던 방위비 협상을 1년에 한 번씩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미국이 갑자기 왜 이런 제안을 해왔는지 강동원 기자와 함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기자. 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은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를 낼지 한번 협정을 하면요. 네. 이 5년 동안은 물가 상승률만큼만 올려주면 됐었는데 자, 이제는 한미 양국이 더 내라, 못 주겠다 이렇게 매년 씨름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5년 계약을 1년 계약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런데 처음부터 이 협상은 5년마다 한 번씩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미 방위금 분담금 협상이 처음 시작됐던 1991년에는요, 이 매년 협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김영삼 정부 시절인 이 1996년에 이 매년 한미 양국이 돈 때문에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보기도 좋지 않고 또 동맹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서 3년에 한 번씩 협상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에 현재와 같은 5년짜리 협정이 처음 도입됐는데요. 그 후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에 두 번째로 5년 협상 기간을 적용했다가 이번에 갑자기 다시 1년짜리 협상으로 돌아가자고 미국이 제안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미국이 이 협상 기한 얘기는 없지 않았습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협상이 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은 지금보다 50% 이상 분담금을 올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우리 정부가 이 요구를 들어줄 리가 없으니까 계약 기간을 1년으로 바꾸는 걸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말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일단 1년으로 해서 이번 방위분담 협상의 최대치를 한국으로부터 올려받고 그다음부터는 이 협상의 틀과 아예 개념 자체를 좀 바꿔서 훨씬 더 큰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이 일본과 독일 다음으로 이 세 번째로 가장 많은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어서 미국이 이 방위비 분담금에 더 예민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보다 미군이 더 많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이나 독일은 협상을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요, 우리와 같이 10년 전부터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은 2016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부쩍 해외 주둔 미군 방위비 얘기를 자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첫 번째 타겟이 된 것 같군요. 예, 맞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약 9,600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냈는데요. 미국은 현재보다 50% 인상된 연간 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3천억 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더 이상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거나 호구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 등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라는 압박을 하고 있죠. 자, 미국이 우리나라와 1년짜리 단기 협정을 주장하는 이유는 일단 내년에 일본과 나토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앞으로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또 어떤 요구가 나올지 참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뉴스 시작하면서 예고해 드린 것처럼 지금부터는 청와대 특감반 파문의 발단이 된 김태우 수사관과의 인터뷰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김 수사관은 오늘 시내 모처에서 저희를 만나서 1시간 반가량 특감반 사태에 대한 자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들도 있습니다만 검증이 필요한 주장은 저희가 좀 더 확인한 뒤에 전해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가급적 김 수사관의 발언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김태우 수사관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어 이번 정부까지 3차례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정부에 비해서 현 정부의 특감반이 민간인 동향 파악에 훨씬 더 적극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인 사찰의 DNA가 아예 없다고 주장한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과는 정반대되는 주장입니다. 백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TV조선이 김태우 수사관을 만나 특감반의 역할과 과거 정부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물었습니다. 김 수사관은 이명박 정부 특감반에 들어간 시기는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직후여서 민간인 사찰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2012년 3월경에 제가 실제로는 비공식 파견을 갔어요. 그때는 누가 민간인 사찰 하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전혀. 네. 박근혜 정부에서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에 입성하기 전까지는 직권남용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수석과 비서관들이 검찰 검사장 출신이어서 적법 절차를 지키려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민간인 사찰 강도가 심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게 들어가요. 지금 정부는 오히려 더 심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민정수석 자체가 그 법조인이 아니고 교수 출신인 조국 수석이 실무를 안 해본 사람이 왔을 거. 그리고 위험한지 아니면 잘 몰라요. 현 정부가 이 민간인 사찰에 대한 이를테면 민감도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하지만 사찰이라는 표현을 삼간 채 이중적 지위를 거론하며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사찰을 할 때는 특감반원이 아닌 청와대 행정요원임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불법이지만 불법을 시킨다고 말할 수 없으니 합법이면 가정에서 한 거기 때문에 지난 정부보다 오히려 더 위헌적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비해 현 정부가 민간인 사찰을 더 했을지 여부는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 가능할 것이라며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수사관은 TV조선과의 인터뷰 도중에 자신의 직위 해제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인터뷰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주요 부분을 발췌해서 김태우 수사관의 육성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상부 보고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청와대나 검찰에서는 이게 김태우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한 일이다. 우리가 시켜서 한 일은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보고를 했고 그쪽에서 보고를 받았다는 뭐 증거 같은 건 없을까요? 있죠. 증거 있죠. 얼마 전에 나왔던 그때는 표현이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로 나왔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민간인 사찰이라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민간인 사찰도 있고요. 제가 쓴 보고서 중에는 그거에 해당되는 게 있고 정치인 사찰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난 정권 표적 감찰 찍어내기가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쪽에 가까운 거죠. 그런 식으로 종류가 있어요. 그걸 다 종합해서 불법 감찰을 보면 됩니다. 박영호 씨 거는 청와대 가기 전에 한 첩보입니다. 일부는 청와대 가기 전에 그 서울중앙지검 범죄정보과에서 한 절반 정도는 수집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저희 위 바로 직속 상관이 야 국정농단 이런 거는 이제 식상하다 그만하자라고 해서 거기 스탑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좀 내용도 모자랐고 한 절반 정도만 있던 상황에서 제가 원래 단서는 제가 머리에 있었고요. 청와대에 제가 특감반에 가고 나니 제 사무실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 거리가 500m 정도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 직원을 접촉하기 쉬워서 나머지 절반 정도를 제가 채운 겁니다. 직접 그 사람 내부 사람 만나서 구술료도 듣고 뭐 이렇게 자료도 받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 절반을 채웠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이런 걸 할까요 하니까 오케이 해서 제가 보고서를 썼던 겁니다. 보고서를 썼고 그 저한테 보고를 받아서 아주 좋아하면서 이첩시켰습니다. 국정농단 냄새가 나는 아주 지난 정권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정보다라고 하고 이첩시켰던 거고. 청와대 설명대로라면 야 이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소위 하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아주 좋은 것이다라고 이제 했다. 아니 하지 말 것이면은 이첩을 하면 안 되죠. 이첩을 한다는 것은 이게 대검찰청이 이첩시켰습니다. 이첩이라는 의미는 얘를 혼내 조사해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첩하면 더더욱 안 되죠. 아예 자기들 말대로 불순물로 폐기를 시켜야지. 그걸 첩보를 인정해주고 이첩시키는 거.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걸로 봐야죠. 그러고 나서 특감반 전원이 이제 대통령 외국 출장 중에 교체가 됐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다면 김 수사관님 혼자만 교체할 수도 있는데 다 바꾼 거는 왜 그럼 바꿨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보면 골프 친게 나와요, 제가. 근데 제가 대부분의 골프 친 게 저희 동료들 한두 명씩 끼고 친 겁니다. 네트워크 형성된 민간인들과 그 동료들과 같이 친 거예요. 거기에 동료가 포렌식 되니까 제가 어차피 같이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저를 조사하고 나서 이 사람들도 있으니 그럼 이 사람들도 김태우랑 똑같은 방식으로 휴대폰을 제출받아서 감찰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거기를 거부한 거죠. 우리는 이거 못 내겠다. 여러 가지 보안 사항이 있어서 다른 비서관실에는 내부 감찰에는 줄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걸 항명으로 해석을 해서 그걸 다 복귀시킨 거죠. 제 질문은 이런 보고서에 대해서 그쪽이 경고하지 않고 좋아했다면 우리 김 수사관님이 미운털이 바뀔 이유가 없잖아요. 뭐냐면은 특감 반장과 반부패 비서관은 검찰 출신이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하는 건 좋아합니다. 실적주의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민정수석한테 보고하고 민정수석이 여러 사람들하고 의논할 때에는 정치인들이에요. 그때부터는 자기 식구를 조지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기 식구를 폄하하는 비리 있다고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저한테 압력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실제로 만 1년 됐을 때 저보고 복귀하라는 거예요. 예. 복귀하라는? 예, 복귀하라 그랬습니다. 이번에 당장 복귀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그러니까 7월에? 최고 실적자인데 저보고 복귀하라 하더라고요. 6월 달에 그러더라고요. 너는 파견 복귀다. 니하고 뭐 딴 사람 유재수 그 첩보를 쓴 사람, 조사한 사람하고 둘이는 복귀하라는 거예요. 하는데 그게 복귀하기로 정해졌습니다. 근데 반부패 비서관이 한 얘기가 야 복귀는 하는데 내가 니를 막았다. 실적 때문에 6개월은 더 일하고 가라. 했는데 기분이 상당히 안 좋죠. 아 복귀는 6개월 뒤에 복귀는 확정이구나. 미움을 받은 게 확실한 겁니다. 1년 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이후에도 더 쓴 거죠. 계속 그런 식으로 굴복하지 않고. 그래서 최순적으로 쫓겨난 겁니다. 지금 심경은 어떤 심경이세요? 저는 중수부 출신이다 보니 비리가 있으면 열심히 일하는 게 저는 공직자의 소명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눈치를 안 보고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대가가 이렇게 저 표적 감찰을 하고 쫓아내고 저를 완전 비리 공무원으로 낙인 찍고 예, 인격을 말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괴감을 느꼈고요. 예, 오늘 인터뷰에서 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들어가게 해달라며 건설업자 최모 씨에게 인사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만 어제 검찰이 발표한 감찰 결과는 달랐죠. 그래서 검찰도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야권은 오는 31일 국회에 출석하는 조국 민정수석을 상대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윤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들어가게 도와달라고 부탁한 건설업자 최모 씨 회사 사무실입니다. 혹시 오늘 대표님 출근하셨나요? 아, 네, 지금 최 씨는 건설업계에서도 마당발 인맥으로 알려져 다른 회사의 관급 공사 사업권 로비를 의뢰받기도 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건설업자 최 씨가 민정수석의 고교 선배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 홍보 좀 해달라는 취지로 메신저를 보낸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최 씨는 김 수사관의 이력을 받은 뒤 민간인인 A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전달자인 A 씨의 신분을 이유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의 김 수사관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조심스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다만 추가 고발이 이뤄질 경우 특감반 인사청탁 부분도 들여다볼 것이라며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야권에선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할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상대로 고강도 진상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사보임 절차를 통해서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이 모두 투입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갈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권에선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검찰도 김 수사관의 청와대 특감반 인사청탁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네, 탈북민의 정책을 지원하는 기관의 컴퓨터가 해킹을 당해 1,000명에 가까운 탈북자들의 주소와 생일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피해자인 탈북자들에게 일주일 뒤에나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경북 하나센터 컴퓨터가 해킹돼 탈북자 997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집 주소 등이 어딘가로 유출된 건 지난달입니다. 한 달 넘게 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 중이지만 누가 해킹을 했는지 자료가 어디로 갔는지 아직 밝히지 못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메일로 악성 코드에 감염됐다며 탈북자 정보 문서는 암호를 걸고 인터넷이 안 되는 PC에 저장해야 하는데 직원이 지침을 위반했다고 징계를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해킹 사실을 지난 19일 확인하고도 피해 탈북자들에게 유출 사실을 어제부터 알렸습니다. 부재 중 전화들이 있죠.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경고문이 올라온 경북 하나센터 홈페이지마저 오늘 오후 2시간 넘게 접속이 안 됐습니다. 피해 탈북자들은 분노합니다. 굉장히 화가 나죠. 내일 가게 문을 닫더라도 제가 하나센터로 찾아갈 거고 내가 사는 보금자리나 그다음에 일터 이들도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데 연말에 우리 경북 탈북자들 송년 잔치를 하고 있거든요. 위축되고 북한하고도 또 연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통일부는 탈북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최근 북중 접경 지역의 통제가 엄격해지고 북송되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탈북자들의 여정도 여느 때보다 험난해지고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밧줄을 타고 탈출하는가 하면 제3국까지 걷고 또 걸어가는 탈북 여성들의 탈출기를 TV조선이 담아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그 일부를 공개합니다. 중국과 북한의 국경 도시. 젊은 여성 한 명이 아파트 4층에서 밧줄에 몸을 의지한 채 탈출하고 있습니다. 한 가닥 밧줄을 붙잡고 높은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아슬아슬합니다. 화단에 있는 남성은 여성의 탈출을 돕고 있습니다. 딱 잡고 천천히. 괜찮아. 천천히. 곧이어 다른 여성이 주위를 둘러본 뒤 탈출을 시도합니다. 발을 헛디디기를 몇 차례. 여성은 마침내 무사히 바닥에 발을 딛습니다. 잘했어. 자, 다시 달리세요. 탈출한 여성들은 20대 중반의 소영 씨와 지은 씨. 탈북 여성인 이들은 중국의 온라인 채팅방에 각각 8년과 5년 동안 감금돼 온라인 성매매에 시달려왔습니다. 소영 씨와 지은 씨는 다시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산길을 걷는 이역만리 미리국을 해야만 했습니다. 행여나 누가 알아보지는 않을까 이동할 때마다 두 손을 오므리며 조마조마해야 합니다. 생수와 끼니를 때울 과일, 몇 벌의 옷만 가방에 넣은 채 급하게 숙소에 나온 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전등 하나만 의지한 채 가느다란 나무다리를 위태롭게 건넙니다. 자유를 찾는 길고 힘겨운 여정 끝에 마침내 한국의 인권운동가를 만난 두 여성은 안도의 눈물을 흘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여성은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한국 대사관으로 가면서도 불안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중국과 북한의 국경에서 동남아시아에 이르는 열흘에 걸친 긴 여정. 가는 밧줄에 목숨을 걸고 탈출한 탈북 여성들은 마침내 자유를 찾았습니다. 이들의 목숨 건 탈출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코리아 합창단은 내일 저녁 7시 50분에 TV조선에서 방송됩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유력 정치인이 사조직에 접촉해 댓글 조작으로 민의를 왜곡하는 데 동참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선의를 경공모가 악용했다며 무죄를 항변했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1심 재판을 마무리 짓는 결심을 앞두고 자신감을 내비쳤던 김경수 경남도지사. 누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사실인지 마지막 재판에서도 충분히 밝혀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익범 특검팀이 댓글 조작 공모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형을 구형하자 특검에 대한 원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특검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했는데 그런 점에서 특검이 대단히 아쉽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검팀은 유력 정치인이 사조직을 선택하고 인터넷상 댓글 순위 조작 행위에 가담해 정치적 민의를 왜곡하는 데 동참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낸 8,800만 건의 부정 클릭을 공모하고 댓글 작업 대가로 드루킹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본 겁니다. 허익범 특검팀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례적인 강도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 지사 측은 최후 진술을 통해 증거 불충분 등을 강조했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김 지사는 인사 추천이 무산된 데 불만을 품은 일부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행위라며 자신의 선의를 악용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드루킹 일당의 선고일과 같은 내년 1월 25일 이뤄집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양진호 회장의 직원 폭행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회사 대표가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칠 권리를 알리면서 디지털 분야의 전문가가 된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수년간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피해 직원은 주장했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주먹을 올리더니 맞은편에 있는 남성의 얼굴을 때립니다. 폭행당한 남성이 고개를 돌려보지만 주먹질은 계속됩니다.
온라인상에서 잊힐 권리라는 개념을 소개해 이름을 알린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직원 양모 씨를 폭행하는 모습입니다. 양 씨는 이곳 사무실에서 송 대표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이트도 아니고 여기서도 때리고 베란다 보이잖아요. 여기서도 때리고 갔어요. 2013년 마커그룹에 입사해 운전 등 갖은 업무를 맡았던 양 씨에게 폭행이 시작된 건 지난 2016년입니다. 운전 중에 이제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았다고 해서 가해자가 처음으로 머리를 때렸었다고 합니다. 양 씨 측은 지난 6월 퇴사할 때까지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네가 고쳐야 되고 네가라는 거를 난 얘한테 반드시 알려주고 싶은 거야. 한 차례 도망도 갔었지만 붙잡혔고 여권과 핸드폰을 빼앗겼다고도 했습니다. 양 씨 측은 상습 폭행과 강요 등의 혐의로 송 대표를 고소했고 경찰은 조만간 송 대표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폭행 논란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송 대표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봤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감시해야 할 경찰관은 그 시각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6시 22분쯤 해남경찰서 유치장에서 59살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살인과 시신유기 혐의로 어제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은 뒤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김 씨는 발견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유치장 내부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유치장에는 경찰관 1명이 근무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사건이 일어날 당시 졸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CCTV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김 씨가 화장실에 들어갈 때 센서 등이 켜지고 김 씨가 나오지 않은 채로 6분 후에 꺼졌지만 경찰관은 잠을 자느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화장실 들어가는 시간은 이런 거 아니니까 4시 57분에 화장실에 들어가면 우리 지점으로 켜지거든요. 경찰은 당시 유치장 근무조였던 경찰관 2명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서울 자연사 박물관에서 소화용 가스가 분출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들과 보호자들이 관람을 왔다가 갑자기 가득 차는 가스에 크게 놀랐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전시관 안 천장에서 갑자기 희뿌연 연기가 쏟아집니다. 순식간에 들어찬 연기로 실내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놀란 관람객들은 아이 손을 잡은 채 황급히 자리를 피하고 박물관 직원들과 소방대원은 몸을 가누지 못하는 관람객을 밖으로 대피시킵니다. 서울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서 소화용 가스가 누출된 건 오늘 오전 10시 반쯤입니다. 박물관 측은 화재 설비 정기 점검 중 점검업체가 소화시설을 작동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 점검 도중에 아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잘못 누른. 그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는데. 연기를 마신 관람객들이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성인 5명과 어린이 6명이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다행히 인체에 해롭지 않은 약품이어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방출되더라도 인체에 위해하거나 중독 증상은 발생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비교적 안전한 가스계 소화 설비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어요. 박물관 측은 나흘 뒤인 1월 1일까지 임시 휴관하고 사태를 수습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말을 맞아 국무위원들과 조금 전 송년 만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이번 행사를 완전히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청와대를 연결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주현 기자, 오늘 만찬 행사는 완전히 비공개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후 6시 반부터 시작돼서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만찬 행사는 완전히 비공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청와대 전속 촬영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분위기였는지는 아직까지 파악하기 조금 어렵습니다만 경제도 어렵고 청와대 특감반 문제도 불거져 있는 상황에서 비공개 속에 최대한 차분히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노동시간과 강도 면에서 역대 어느 정부에도 뒤지지 않는다면서 격려를 하면서요. 그런 만큼 성과도 중요하다, 평가받길 바란다, 이런 당부도 남겼습니다.
또 남북 관계에 있어선 대결의 역사에서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대전환했고 평창 올림픽부터 남북철도 착공시까지 꿈같던 구상이 실현됐다며 한 해를 평가했습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선 사람 중심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한 해였지만 이를 완성 단계로 발전시키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내년 과제라며 다시 한번 경각심을 자극했습니다. 예,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한 그런 셈이 됐는데, 자, 문재인 대통령 오늘 오전에는 군부대 방문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육군 전방사단이죠.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에 방문해서 군 장병들과 군식으로 함께 오찬을 하고 또 화살머리고지 GP도 방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남북 관계가 달라지고 있다고 해도 최일선에서의 안보 태세는 달라지는 게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강력한 국방력의 뒷받침이 없다면 대화라든지 평화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허약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병의 급여 인상과 군복무 단축을 강조하며 휴대폰 사용 시간 연장, 여자친구와의 영상통화, 피자와 치킨 등 선물 보따리를 안겼습니다. 친구들, 동료들, 전우들 간의 회식도 PX가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피자집에서도 할 수 있게끔. 최근 20대 남성들로부터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진 점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이른바 김용균법과 유치원 3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실랑이를 벌이던 어제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여러 명이 사실상 외유성 출장을 떠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나라 돈으로 해외 출장을 떠나는 게 관행처럼 되어 있는데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열어 김용균법 등 8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하던 시각,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 운영위 소속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베트남 다낭으로 출국했습니다. 곽상도, 장석준, 신보라 의원이 동행했습니다. 운영위에서 운영위 상임위 차원에서 준비하는 거다. 비용은 대부분 국회 운영위 예산으로 충당됩니다. 국회 운영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오늘부터 일본에서 2박 3일의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백혜련, 이철규 의원도 도쿄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연말이면 상임위 차원의 해외 출장이 유독 많아집니다. 2014년에는 국회 교육문화위 서른위원장이 신성범, 김태년 의원과 이탈리아 출장을 갔습니다. 같은 해 국회 정보위 의원들도 유럽과 중국의 유관기관을 시찰한다는 명목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출장 목적이 있지만 실제로는 남은 상임위 예산을 쓰는 게 목적이라고 국회 관계자는 전합니다. 상임위에서는 예전부터 계획돼 있던 것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대체로 보면 연말에 예산 남고 이런 거를 만들어서 가는 경우가 많았고 관행들이 지금도 완전히 사라지진 않고 남아.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장애인위원회 행사에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큰 논란을 불렀습니다. 정치권에 정신장애인이 많다, 신체 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 같은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원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산업화 초기 산재로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이 많다며 운을 뗐습니다. 그렇게 후천적으로 된 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런 신체 장애인보다도 더 한심한 사람들은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 대표는 신체 장애인과 한심하다는 표현을 함께 쓴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는지 곧바로 정정했습니다. 하지만 뒤이은 발언에서 더 깊이 생각해야 할 사람들은 정신장애인이라며 정치권에 이런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와서 말하는 거 보면은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포용하기는 좀 쉽지 않을까. 정신장애를 앓는 사람들을 비하한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정치권에서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사람들을 빗대 그런 사람들이 더 문제라고 말한 것이라며
장애인들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내년 경제를 더 걱정하게 만드는 뉴스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과 설비 투자가 동시에 부진에 빠졌습니다.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까 생산이 부진하고 미래가 걱정되는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는 상황인데 올해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반도체 경기마저 주춤하고 있어서 수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올해 중순까지 가격이 4달러대였던 디램 반도체. 현재 3달러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가격 하락은 생산 부진으로 이어져 지난달 반도체 출하는 전달보다 16.3%나 급감했습니다. 2008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경제를 견인하던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서 전체 산업 생산과 설비 투자는 동반 감소했습니다. 회복되는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전월에 비해서 다소 부진한 모습. 경기 지표들도 나빠졌습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달보다 0.2% 하락한 98.2로 금융위기였던 2009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이 지수가 8개월 연속 하락한 것은 IMF 외환위기 직후였던 2000년에서 2001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1년 8개월째 오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향후 경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6개월째 떨어져 2009년 4월 이후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기업 심리도로부터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2년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기업 환경이 개선되고 비용 구조가 악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면서 경제 곳곳에서 빨간불이 짙어진 가운데 정부는 내년 3월쯤 경기가 하강 국면인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이웃을 도운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고맙습니다. 세 번째 순서는 우리 주변의 시민 영웅들이 주인공입니다. 이웃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에 들어가고 의식 잃은 운전자의 차량을 자신의 차로 막아내는 등 각박한 현대사회 속에 의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피스텔 건물에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시민들이 황급히 건물 안으로 뛰어듭니다. 5층까지 단숨에 뛰어 올라갔죠. 그래갖고 문 좀 열어주라고 문을 두들기니까 안에 사람이 인기척이 나더라고요. 한 남성은 화상을 무릅쓰고 대학생을 직접 구출했습니다. 왜 용기가 났다 이런 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말 그대로 일단 구하자였던 것 같아요. 트럭이 중앙분리대를 긁으며 아찔한 주행을 합니다. 지나던 운전자가 트럭을 앞지르더니 앞을 가로막습니다. 일부러 추돌 사고를 내 트럭을 멈춰 세우고 뇌전증에 걸린 운전자를 구했습니다. 쾅 부딪히고 제 차가 튕겨나가고 저도 솔직히 겁이 났어요.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승합차를 들이받습니다. 승합차가 멈추지 않고 앞으로 계속 굴러가자 한 남성이 굴러가는 차량을 막기 위해 사투를 벌입니다. 제가 그 차를 세우지 않으면 그 차가 사고차인지도 다른 사람은 인식을 못할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무조건 세워야겠다고. 57살 정동환 씨는 지난 1월 밀양화재 당시 사다리차로 환자 10여 명을 구조했습니다. 54살 이양섭 씨는 지난해 제천화재 참사 당시 크레인을 동원해 시민 3명을 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시민의 생명을 구한 의인 12명을 선정해 올해의 참 안전인상을 수여했습니다. 내일이 아닌데도 망설임 없이 몸을 던진 의인들. 세상이 삭막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네, 심각한 화상을 입어 걷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까지 받은 미국 청년이 세계 최초로 남극을 홀로 횡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혼자 170kg의 썰매를 끌며 54일을 쉬지 않고 걷고 걸어서 약 1,500km를 완주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눈밭. 33살의 미국 청년 콜린 오브레디는 지난달 세상에서 가장 추운 남극을 나홀로 횡단하는 도전에 나섰습니다.
준비한 건 2발이 돼줄 스키와 보급품을 실은 170kg의 썰매뿐. 빙하에 갈라진 틈에 빠질 뻔하기도, 눈폭풍을 만나 죽을 고비도 있었지만 횡단 54일 기간 중 하루를 제외하곤 매일 13시간씩 걸어 1,489km를 주파했습니다. 마지막엔 32시간을 쉬지 않고 이동해 완주에 성공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나홀로 남극 횡단입니다. 수영 선수였던 그는 2008년 태국 여행 도중 몸의 25%의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신 걸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독한 재활훈련 끝에 철인 3종 경기는 물론 세계 7대륙 최고봉도 등정하는 탐험가로 거듭났습니다. The doctors were telling me, hey, look, you'll probably never walk again normally as the burn really covered most of my legs. My mother really inspired me to just keep thinking about what I want to do with the rest of my life. 남극 로스빙붕 도착을 앞둔 오브레디의 친구이자 횡단 도전 경쟁자, 영국의 루이스 러드도 자극을 줬습니다. 러드는 남극 횡단 꿈을 못 이루고 숨진 육군 장교 친구를 대신해 모험에 나섰는데 도착하면 2번째 남극 횡단 완주자로 기록됩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2018년은) 남북 관계에 불어온 봄바람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세 번째 도전, 7년의 준비 끝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고 남북한 선수단이 하나가 되어 입장했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의 국제사회가 주목했고 북한은 거물급 사절단을 파견해 남북관계 개선에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소중한 출발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분단의 상징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세 번의 정상회담이 열렸고 평양 공동선언의 군사 분야 합의까지 남북관계는 그 어느 해보다 긴박했습니다. 하지만 평양 선언에서 약속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결국 기약 없이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미투 운동도 올 한해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를 시작으로 정치, 사회, 예술계로 미투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의 파열음이 경제 현장 곳곳에서 터져나왔고 최악의 고용 쇼크는 해가 저물어가는 지금까지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Find your name and find your voice by speaking yourself. 9월에는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 최초로 UN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들의 연설은 단번에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전 세계가 환호했고 K-팝의 역사가 다시 쓰여졌습니다. 2018년을 뒤흔든 최대의 정치 스캔들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의혹이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연루 의혹이 불거지면서 문재인 정부 첫 특검으로까지 이어졌고 앞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더 큰 정치 폭풍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여전히 남겨두고 있습니다. 연말 전국을 뒤흔든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그리고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파문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보통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릉 KTX 열차 탈선, 종로 고시원 화재,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지하 온수관 파열 사고 등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사고가 한 해 내내 이어졌습니다. 12월 28일 앵커의 시선은 2018년의 기억들이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서울의 체감 기온은 영하 20도에 달했습니다. 출근길 시민들 모습인데요.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해도 너무 추운 날씨죠. 한파가 야속하게 느껴질 때는 지난 폭염을 떠올리곤 합니다.
특히 올해는 역대 기록이었죠.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지나 한파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 해가 끝나가듯 날씨와 계절도 흘러가기 마련인데요. 이어지는 한파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 또한 지나갈 테니 마음만은 든든하게 잘 견디셨으면 하고요. 눈 예보는 호남 서해안과 제주 내일까지 최고 7cm 내리겠고요. 충남 서해안도 오전까지 예상됩니다. 이외 지역은 맑겠고 건조특보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오늘보단 높은데요. 서울이 영하 12도, 광주 영하 5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중부 영하 3도 내외에 머물겠습니다. 새해에는 중부지방 체감 영하 10도 선의 강추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 이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금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